이번에는 그 수학 독서 활동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그 독서 활동을 많이 하는데요. 한 권의 책을 읽고 그 책에 대한 독후감을 써서 선생님한테 제출하면 선생님이 글을 읽어봅니다. 보통의 경우에 한 1000자 이상을 요구하는 학교들이 많은데요. 선생님이 읽어봤을 때 얘가 정말 이 책을 제대로 읽고 독후감을 썼구나라고 판단이 되면 생활기록부에 책의 제목과 저자를 간단하게 적어줍니다. 이거를 독서활동이라고 부르는데요. 독서활동은 학기별로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1학기 때 한 번, 2학기 때 한 번 이렇게 따로따로 작성을 해주는데요. 보통의 경우는 1학기에 뭐 수학 한 권, 과학 한 권, 그 다음에 인문서양 한 권, 2학기 때도 마찬가지 이렇게 3권을 읽으면 적당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다른 교과에 비해서 이 수학 관련 독서는 책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학생 혼자서 수학 관련 책을 읽고 그 내용을 안전하게 이해하기는 대단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양한 수학적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수학 수식이 적혀 있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학생들이 이제 수학 관련 책을 읽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전문가의 그 해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이런 동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 첫 번째로 수학 독서 활동의 첫 번째로 이제 제가 소개시켜 드릴 책은 이 수학 캠프라는 책인데요. 이 수학 캠프 책은 2000년부터 2017년까지 17년 동안 그 아주대학교와 가천대부설 과학영재교원에서 영재, 수학 영재 학생들을 지도했던 그 수학 주제들을 중에서 선별한 겁니다. 아주대학교는 2000년부터 이제 수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가천대학교는 좀 늦게 생겼어요. 그래서 2005, 6년 뒤에부터 학생들을 지도했었는데 아주대학교에서는 중등수학 영재를 가르쳤고요. 가천대에서는 초등수학 영재를 가르쳤어요. 그때 영재교육에서 이제 의문을 갖는 분들이 있는데 중등수학이나 초등수학이나 사실은 같은 주제로 가르칩니다. 단지 이제 학생들의 그 수학적 지식이나 경험에 기초하기 때문에 같은 주제나 같은 내용을 설명했을 때 학생들의 반응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주제로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때 그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고 나서 굉장히 호응이 좋았던 수학 주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13편을 고른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은 학생들의 반응이 제일 좋았던 거는 하누이탑과 변형 하누이탑에 대한 그 주제였거든요. 근데 이 내용은 좀 너무 많아서 이 수학 캠프에 담지 못하고요. 별도로 책을 써서 출판을 해서 나중에 하누이탑과 변형 하누이탑도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수학 캠프에 대한 책의 내용을 볼까요? 총 제1장부터 제13장까지 13개의 장으로 구성을 했는데요. 먼저 제1장에서는 삼각형의 중심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삼각형은 가장 간단한 평면도형, 다각형이죠. 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 삼각형 안에 숨어있는 수학적 규칙이 정말 많습니다. 주로 탐구의 대상이 됐던 거고요. 삼각형의 어떤 성질들을 탐구하다 보면 왜 이 기하학을 그러니까 유클리드부터 이 오랫동안 이 기하학을 했는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좋은 주제입니다. 제1장에서는 지오지브라와 GSP, 그 다음에 알지오메스를 제가 소개를 해줬는데요. 세 개 모두 수학 프로그램이에요. 지오지브라와 알지오메스는 공짜 프로그램이고요. GSP는 수학사랑이라는 사이트에서 그 앱을 팔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저는 그 앱을 사는 것을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 세 개의 프로그램을 알면 여러분이 그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동안에 배우는 모든 함수의 그래프, 그 다음에 도형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직접 그릴 수가 있어요. 굉장히 유용한 프로그램들이라서 그 지오지브라나 GSP, 알지오메스도 제가 그 유튜브에서 이 수학 귀신이라는 아이디로다가 20개 이상씩 혼자서도 동영상을 보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편집을 해놨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삼각형에는 오심이 있죠. 5개의 중심, 내심, 외심, 중심, 수심, 방심, 무게중심이 있는데요. 전체를 다 소개시켜 주지는 못하고요. 이 중에서 이제 핵심적인 거 한두 개를 선택해서 각 장마다 한두 개를 선별해 설명해 드릴게요. 사실 여러분들이 하면 삼각형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무게중심일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무게중심을 우리가 설명을 해주는데 뭐 세중선의 교점이라고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런 다음에 바로 하는 게 뭐냐면 확장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무게중심을 볼록 또는 오목사각형에서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확장을 할 때 기본적인 개념은 삼각형에서의 무게중심 개념이에요.
사고의 확장, 이게 이제 수학 창의력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가 이제 질량 중심인데요. 보통의 경우에 다각형의 그 무게중심은 삼각형, 기본적으로 삼각형의 무게중심 찾는 방법이 기본이 됩니다. 근데 하지만 중간에 홀이 있거나, 그러니까 뻥 뚫린 거죠. 그런 도형이거나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는 질량들의 중심을 찾기에는 이게 합당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질량 중심 개념이 필요한데, 이거는 아르키메데스가 만든 그 방식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방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세 중선의 교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 중선의 교점.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용해서 사각형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게 먼저 블록사각형의 무게중심인데요. 이 그림을 볼까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로 되어 있는데, 이 그림은 저는 주로 이제 GSP를 주로 사용합니다. 물론 이제 저는 구입을 했지만 구입을 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데모 버전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보통 20분간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나갔다 다시 들어와서 사용하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삼각형의 어떤 무게중심의 개념을 사각형으로 확장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블록사각형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각형 A, B, C, D를 그려놓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작도하는 것밖에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대각선을 그어서 두 개의 삼각형 A, B, D와 A, C, D로 나누는 거예요. 각각에 대한 무게중심 O1과 O2를 구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 1과 O2를 지나는 직선을 긋는 거예요. 그럼 이 직선 어딘가에 이 사각형의 무게중심이 존재한다는 가정이 성립될 수 있거든요. 그것도 책의 내용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현재는 어느 점에 어느 위치에 무게중심이 있는지 알 수가 없죠. 따라서 이번에는 방금 전에 처음에는 대각선 AD를 걷는데 이번에는 BC를 긋는 거예요. 그러면 삼각형 ABC와 삼각형 DBC가 있죠. 이 각각의 무게중심 O3와 O4를 긋고 찾은 다음에 다시 O3와 O4를 지나는 직선을 긋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개의 직선에 교점이 생기겠죠. 이 교점이 바로 블록사각형의 무게중심이 된다는 이런 사고의 확장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보통의 경우는 블록사각형에서 멈추는데 오목사각형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때 어려운 점이 있어요. 뭐냐면 두 개의 대각선을 근 다음에 각각의 무게중심을 찾았잖아요. 근데 보통 오목사각형의 경우에 이 대각선을 BD는 금방 여러분들이 찾습니다. 그래서 BD를 긋고 삼각형 ABD와 삼각형 CBD 이 두 개의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찾는데요. 근데 정확하게 따지면 선분 AC를 그었을 때 이 AC도 대각선이에요. 좀 이상하죠? 대각선이 사각형이 바깥에 그어진다니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죠? 네, 대각선이 됩니다. 어떤 삼각형이냐면 삼각형 ABC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삼각형 ADC가 있는 거예요. 각각의 무게중심 O1과 O2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방법은 똑같아요. 그 블록사각형이나 오목사각형이나 두 개의 삼각형의 무게중심 O1과 O2를 찾은 다음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긋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BD, 대각선을 긋고 두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찾고 O3, O4가 되겠죠.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긋는 거예요. 그러면 교점이 생기겠죠. 그 교점이 바로 이 사각형, 오목사각형의 무게중심이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금방 눈치를 챘겠지만 블록사각형의 경우는 무게중심이 항상 사각형의 내부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오목사각형의 경우는 무게중심이 이렇게 이제 D점이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무게중심이 도형의 바깥에 위치할 수도 있게 된다라는 걸 설명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질량중심인데요. 이 질량중심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르키메데스가 만든 거예요. 그 아르키메데스의 저서에 이 질량중심에 대한 설명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대단한 천재수학자죠. 기본적인 그림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런 시소나 또는 양팔저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무게가 다른 거예요. M1이 있고 M2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딘가는 질량 중심이 있겠죠.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하나의 기준선을 긋고 거리 x1, 그 다음에 x2. 그랬을 때 질량 중심까지 거리를 x라고 하면 이 x는 x1과 x2, 그 다음에 m1과 m2에 관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질량 중심이거든요. 이 질량 중심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일반적인 다각형에 대한 무게중심을 찾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떨어져 있는 두 개의 도형에 대한 무게중심도 찾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간에 도형의 내부에 홀이 있는 구멍이 있는 그런 다각형에서도 무게중심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이 개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장에서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설명해 드렸는데요. 굉장히 유명하죠. 피타고라스 정리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현재까지 400여 가지의 증명 방법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한 번씩 다 도전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도전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근데 그런 증명들은 책에서 대표적인 것들을 설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피타고라스의 수라는 것도 있습니다.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아마 한 번씩은 들어봤을 건데요.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 근데 그 형태가 사실은 피타고라스의 수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줬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피타고라스 정리 3차원 확정을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 요즘 이상하죠? 피타고라스 정리하면 직각삼각형에서 세 변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갑자기 3차원 입체라는 얘기인데요. 어떤 개념이냐면 자, 이것은 그 경기과학과에서 제가 이제 수업을 할 때 주로 사용했던 사고의 확장의 예로다가 설명했던 건데요. 입체인 거예요. 사면체인데 세 개의 면이 서로 수직으로 만나고 빗면이 생기는 겁니다. 그랬을 때 빗면, 그러니까 ABC의 넓이는 빗면의 넓이의 제곱은 세 개의 수직, 직각삼각형이죠. 수직으로 만나는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직각삼각형의 넓이의 제곱의 합과 같다. 그러니까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면에 성립하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3차원 입체로 확장한 거죠. 이걸 증명하는 방법이 정확하게는 한 3가지 정도를 제가 찾았는데요. 이거에 대한 설명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저는 대표적으로 수학 창의력, 수학 창의성의 아주 좋은 본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3장에서는 수열의 규칙성을 이제 설명했는데요. 이 수열의 규칙성은 사실은 수학 탐구의 기본이에요. 뭐 간단하게 등차 수열, 등비 수열, 계차 수열 이 3가지는 좀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등차 수열의 규칙성은 고등학교에 가서 배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일정한 규칙, 우리가 자연수를 배웠을 때 1, 2, 3, 4, 5, 6, 7, 8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첫 번째 항이 1이고 앞에 항에다 2를 더한 다음에 두 번째 항 2를 만들지 않습니까? 이게 등차 수열이거든요. 그래서 개념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등차수열, 등비수열, 계차수열은 한번 여러분이 공부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점화식도 미리 공부를 해봐도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하노이탑을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이 점화식의 개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수열의 규칙, 수의 규칙을 탐구하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선행학습에 관계되기 때문에 별다른 설명을 안 하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책을 읽거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4장에서는 도형수를 언급했는데 이 도형수는 사실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기원 전이에요. 피타고라스도 이제 도형수에 대한 연구를 했다고 하고요. 아르키메데스도 도형수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연구를 했다고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도형수는 뭐 삼각수, 사각수, 오각수, 그다음에 그냥 중심 삼각수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 중심 사각수, 중심 오각수 이렇게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 수들 사이에 일정한 관계가 있어요. 삼각수와 사각수, 오각수 사이에 일정한 관계가 있는데 그 관계식을 찾는 것도 굉장히 좋은 수학적 탐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사각수와는 피타고라스 정리 일정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도 서로 다르게 만들어진 두 개의 수학적 개념이 연관되는 아주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고요. 도형수의 성질을 좀 깊이 있게 다양하게 탐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평면에서의 삼각수, 사각수뿐만 아니라 이걸 입체로 확장했을 때 삼각뿔수, 사각뿔수 사이의 관계도 한번 탐구를 해봤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여기서는 간단하게 그 삼각수와 사각수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삼각수라는 것은 바둑돌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검은색 바둑돌을 이용해서 정삼각형을 만들어갈 때 필요한 바둑돌의 개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1, 3, 6, 10, 15 이렇게 나가거든요. 이게 바로 삼각수인 거예요. 같은 의미로 사각수를 만들 수 있는데 사각수를 이번에 정사각형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이해하기 쉽게 점선으로 했는데요. 여기에도 숨은 수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럴 때 필요한 그 바둑돌의 개수가 1, 4, 9, 16, 25 이렇게 나갑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이 삼각수와 사각수의 어떤 일정한 관계가 있는데 어떤 관련이 있는지 보이십니까?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먼저 설명드리자면 삼각수에 인접한 두 수의 합은 바로 사각수가 돼요. 1 더하기 3은 4가 되겠고 그 다음에 3 더하기 6은 9가 되겠고 6 더하기 10은 16이 됩니다. 그렇죠? 10 더하기 15는 25가 되잖아요. 이런 관련성을 찾아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삼각수와 사각수, 삼각수와 오각수, 사각수와 오각수도 일정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읽어보면 정말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제 5장에서는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걸 했는데요. 아무래도 수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등차 수열, 등비 수열, 그다음에 계차 수열 다음으로 유명한 수열이 바로 피보나치 수열입니다. 보통은 맨 처음에는 이제 토끼 문제로다가 설명을 해주는데 그게 좀 어려워요, 이야기가. 근데 그에 대한 설명도 넣었고요. 그 다음에 피보나치 수열이 단순히 어떤 수들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 피보나치 수열이 되는 여러 가지 애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정사각형 붙이기라고 했는데요. 단위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을 2개를 붙여요. 그럼 직사각형이 되지 않습니까? 직사각형의 옆으로 또 단위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을 붙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다가 계속 정사각형을 붙이게 되는데 정사각형의 길이가 바로 피보나치 수열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수의 분할, 여기서 홀수의 합으로 나타내는 거나 아니면 1과 2의 합으로 나타내는 이런 방법에서도 피보나치 수열이 나타나요. 신기하죠? 그 다음에 피보나치 수열의 성질인데요. 이거는 수학 경식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뭐 필수 코스죠. 피보나치 수열에서는 일반적인 어떤 항들 사이의 관계식이 나타나는데 그걸 증명하는 과정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되기 때문에 증명하는 능력을 키우는데 아주 좋은 예가 됩니다. 그 다음에 황금비라고 한 번씩 들어봤을 건데 이 황금비와 피보나치 수열은 전혀 연관이 없거든요. 서로 다른 개념이에요. 서로 다른 정의로 만들어졌는데 피보나치 수열에 인접한 도항의 비가 나중에 황금비에 근접하게 됩니다. 이거 굉장히 신기한 일이에요. 서로 다른 정의와 개념으로 출발한 두 개의 개념이 수학적 개념이 만나는 거죠. 연관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한번 설명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파스칼의 삼각형이라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한번 찾아서 읽어보길 바라는데, 파스칼의 삼각형은 간단한 삼각형이에요. 수들로 이루어진 간단한 삼각형인데 이 삼각형 안에 정말 많은 수학적 규칙들이 숨어져 있는데 그 안에 또 피보나치 수열이 있어요. 파스칼 삼각형은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왼쪽에서 이제 맨 위에 1부터 시작하고요. 왼쪽에 1을 쓰고 오른쪽에 1을 쓴 다음에 인접한 두 개의 합을 이용해서 다음에 숫자의 합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 더하기 2는 3이 되지 않습니까? 2 더하기 1은 3이 되겠고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다 쭉 선에 들어가는데 여기에 이항 정리도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하키스틱 법칙이라고 책에 이제 자세하게 설명이 되는데 이런 겁니다. 1 더하기 2 더하기 3은 6이에요. 그죠? 또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는 10입니다. 이렇게 하키 모양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규칙을 찾았다 해가지고 이거를 하키스틱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또 하나 여기에 이제 피보나치 수열의 관계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이제 사실은 피보나치 수열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대각선을 비스듬하게 그었을 때 만들어지는데요. 1, 1, 그 다음에 2죠. 만나는 수가 2, 그 다음에 만나는 게 3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만나는 게 5입니다. 이렇게 피보나치 수열을 찾을 수 있어요. 이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드렸고요. 이 파스칼의 삼각형은 꼭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관심을 가질 만한 굉장히 가치 있는 수학 개념이에요. 이 안에서 아주 다양한 규칙을 찾을 수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제6장에서는 암호학을 다뤘었는데 보통은 영재학급이나 영재교원에서 암호학을 한 번씩은 다뤄요. 왜냐면 이제 수학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가 암호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암호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시조암호부터 해서 전치암호, 치환암호, 고바암호, 대입암호, 그 다음에 더 시프트 치프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암호도 있고요. 아피나암호, 암호문에 그리고 이제 이런 암호들을 해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암호를 보내기만 하고 읽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독할지 이제 그런 방법도 있고 치환암호 해독 이렇게 해독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렸고요. 이 RSA 암호까지 설명을 해드렸는데 암호학에서는 아무래도 대표적인 것이 2차 대전 당시에 쓰였던 독일 암호예요. 그거에 대한 설명도 이 안에 포함을 했습니다. 제7장에서는 진법을 탐구했습니다. 진법은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주로 이제 십진법인데요. 이진법, 그러니까 뭐 우리는 이제 컴퓨터 언어라고 부르는 이진법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삼진법, 사진법,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진법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진법의 상호 변환 방법도 설명해 드렸고, 그 다음에 시어핀스키 삼각형이라고, 나중에 아마 설명을 해드릴 기회가 있을 건데요. 시어핀스키 삼각형에서는 삼진법을 찾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어핀스키 사각형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팔진법을 찾을 수가 있어요. 두 개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탐구를 할 때 삼진법이 필요하고 팔진법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는 이진법 매직카드 만드는 방법을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 물론 이제 삼진법으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진법 매직 카드는 6장의 카드로 구성되는데 이 각각의 카드 1번부터 카드 6번까지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여기 첫 번째에서 1, 2, 4, 8, 16, 32 이의 거듭 제곱이죠.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6장의 카드를 만들 수 있는데 방법을 간단하게 요 만드는 방법도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매직 카드 게임을 하냐면 1부터 63 사이에 아무 수나 고르라고 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그렇죠. 여기서는 이제 밑에 얘가 있는데 53을 상대방이 골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다음에 카드 1번부터 보여주면서 이 안에 있느냐? 있죠. 그죠? 그럼 있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있다에는 이지법 자릿수로 1을 쓰는 거예요. 1. 없다 하면 0을 쓰는데요. 2번은 없죠. 53이 없잖아요. 없다라고 대답하면 0을 쓰는 거예요. 3번 카드에는 있다 1. 4번 카드에는 없다 0. 그 다음 5번 카드에 있다. 6번 카드에 있다. 그러면 이진법수 10, 10, 11이 되는데요. 이걸 거꾸로 읽는 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110101이 돼가지고 이진법으로 계산하면 되는데 이진법을 10진법으로 바꾸면 이거는 53이 됩니다. 그래서 당신이 생각한 그 숫자는 53이다 라고 맞출 수 있는 매직 카드 요 수학적 원리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확률인데요. 이 확률은 어디 가서든 빠질 수가 없죠. 순열과 조합, 확률의 기본 성질 등을 설명했는데 사실은 이것도 순열과 조합도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가서 배우는 내용들이라서 자세한 설명은 그냥 책을 읽고 수학 개념만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제9장에서는 조합적 사고를 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아마 비둘기집의 원리. 한 번쯤 이름은 들어봤을 거예요. 비둘기집의 원리라고 해서 그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드렸고요. 포함 배제의 원리. 비둘기집의 원리와 포함 배제의 원리는 일정하게 이제 조합적 사고의 대표적인 수학적 개념인데 포함 배제의 원리는 우리가 이제 집합을 배울 때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원리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바로 그에 대한 해설이 아주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설명을 하지 않고 제목만 안내를 해드릴게요. 제10장에서는 메비우스띠를 했는데 메비우스띠는 사실은 이제 초등수학에서 다루기에는 좀 어려워요. 우리가 간단하게 그 4차원 안과 바퀴, 도형의 안과 바퀴 따로 없는 4차원 도형을 설명할 때 그 예로다가 보여주는 거잖아요. 메비우스띠. 네, 메비우스띠의 수학적 성질을 탐구하는 것이 정말 어렵더라고요. 물론 이제 기존에 나와 있는 연구 자료가 없어서 이것을 수업 자료를 만드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메비우스띠는 한 번씩은 봤죠. 그러니까 띠가 있는데 직사각형 모양의 띠가 있는데 그걸 한 번 꼬아서 붙이면 이렇게 이런 메비우스띠가 만들어지잖아요. 이 메비우스띠는 어떤 거냐면 볼펜을 가지고 안쪽에서 선을 긋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서 긋다 보면 어느새 바깥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죠? 도형의 내부와 외부가 따로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4차원 도형의 특징이거든요. 그런데 이 메비우스띠를 가지고 어떻게 수학 탐구를 하느냐의 문제인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이 메비우스띠 여기 이제 가운데 선을 그었어요. 선을 그어가지고 그 선에 따라서 가위를 잘랐습니다. 그럼 그 결과 펼치면은 자른 다음에 펼치면은 이 메비우스띠는 어떤 모양이 될까요? 또 한번 이걸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하나의 선이 아니라 3등분하는 두 개의 선을 긋는 거예요. 두 개의 선을 그은 다음에 마찬가지로 가위를 가지고 두 개의 선을 따라서 잘랐습니다. 그랬을 때 다 자른 다음에 이 메비우스띠는 어떤 모양을 가질까요? 그러니까 어떤 모양, 어떤 길이 몇 번 꼬인 메비우스띠가 되는지를 탐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까지는 쉬워요. 근데 이거는 만약에 한 번 꼬인 것이 아니라 두 번 꼬은 다음에 2등분하고 또 3등분해서 그 규칙을 탐구하는 것은 정말 대단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에 대한 설명을 이 책에서 자세하게 해줬고요. 그 다음에 제11장에서는 DP게임이라고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DP게임은 사실은 처음에는 초등학생들,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의 그 뺄셈 연습을 시키기 위해서 만든 게임인데요.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 안에 엄청난 수학적 사실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DP게임을 만들게 된 이론적 배경부터 해가지고 초기 DP게임을 이용해서 변형을 시킵니다. 변형을 시켜서 이거를 함수 개념으로, 그러니까 순서쌍과 함수 개념을 이용해서 좀 깊이 있게 탐구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핵심 개념이 뭐냐면 DP는 항상 끝나는 거야 되는 건데 DP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렇게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이제 사각형을 그린 다음에 요 꼭지점에 동그라미를 긋고 4개의 수를 아무 숫자나 적는 거예요. 보통의 경우는 이제 그 상한선을 안 두면 뭐 만도 적고 뭐 10만도 적을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 여기서는 20 이하 이 수들 중에서 4개를 선택해서 적으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중간에 동그라미라고 나서 두 수의 차를 적습니다. 차라는 거는 큰 수의 자원수를 빼는 거죠. 17이죠. 20 빼기 8은 1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16 빼기 8은 8이 되겠고, 그 다음에 16에서 3을 빼니까 13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새로운 사각형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똑같은 과정을 반복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중간에 17과 12의 차 5를 적고요. 4, 5, 4 이렇게 적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0이 될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럼 언젠가는 0이 되잖아요. 그죠? 0이 되죠. 계속 작아지니까. 그랬을 때, 제일 길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 이하의 수를 임의대로 적고 나서 여기 횟수가 제일, 여기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만에 0이 되지 않습니까? 보통의 경우에 20 미만의 수에서 길게는 7번, 최대 기록은 이제 8번 정도까지 만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수들을 선택하면 가장 많은 계산을 할 수 있는지 그걸 이제 하는 게임이에요. 얘는. 근데 이거를 이제 단순한 게임이었는데 이 게임을 좀 더 좀 수학적으로 변형을 해서 좀 어려운 깊이 있는 수학적인 탐구를 했습니다. 그 과정을 했는데 이 주제는 사실은 굉장히 좋은 주제예요. 근데 내용상으로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함수 개념과 순수상 개념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기본 개념은 이렇다라는 걸 알고 접근하면 좀,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그 다음에 제 12장인데요. 이건 축구공 위의 수학입니다. 사실은 축구공은 우리가 입체에 이제 깎은 정 20면체를 이용해서 만든 건데요. 그게 언제 만들어졌냐면 1970년대 멕시코 월드컵에서 테스타라는 이름으로다가 처음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축구공을 만든 그 전까지는 이 공이라는 것이 완벽한 구 형태가 돼야 되는데 그냥 이어붙인 거예요. 가죽을 이어붙여서 공 모양 비슷하게 만든 건데 그걸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완전 대칭형이 되는 구 모양으로 만든 게 1970년대 멕시코 월드컵 테스타입니다. 근데 요번에 2018년 러시아 월드컵 공인구도 마찬가지로 테스타 2018 테스타라는 거 아마 대부분 아실 것 같은데 테스타가 다시 등장했어요. 그때 이 축구공을 만드는 기본적인 원리가 뭐냐면 깎은 정 20면체를 이용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그에 대한 수학적인 원리들을 설명해 주는데 이것도 사실은 인터넷상에서 이제 축구공 위의 수학이라고 검색하면 제가 그 전자출판한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는데요. 요 깎은 정 20면체만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면 그러니까 그 축구공, 완벽한 구에 가까운 축구공을 만들기 위해서 수학자에게 의뢰가 갔고 그 수학자가 선택한 것이 바로 정 20면체인데요. 사실은 정 20면체를 이용해서 구를 만들 수 있다는 개념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건 뭐 1970년대 처음 나온 개념은 아니고요. 그랬을 때 여기 보면 여기 이제 꼭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꼭지점, 모서리가 있는데 모서리를 3등분한 거예요. 3등분한 점을 잘라낸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오각형이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축구공을 보면 이게 이제 1970년 테스트인데요. 보면 오각형과 육각형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라낸 단면이 정오각형이고요. 그 다음에 옆면, 원래 이제 정삼각형이었는데 그 옆면이 정육각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축구공의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이것이 1970년 테스트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이 이 공이 바로 2018 러시아 월드컵 공인구인 2018 테스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 13장에서는 사다리 타기를 했어요. 이 사다리 타기는 우리가 이제 즐겨 게임으로 많이 하는데요. 사다리 타기 기본은 세로줄과 가로줄이 있죠. 세로줄은 우리가 임의대로 막 긋지 않습니까? 뭐 사람 수에 따라서 보통 하는데요. 3사람이면 3줄을 긋고 10사람이면 10줄을 긋면 되잖아요. 그죠? 가로선도 마찬가지예요. 가로선도 두 개의 세로선을 연결하는 가로선을 임의대로 막 긋지 않습니까? 그죠? 몇 개를 긋는다는 뭐 규칙도 없어요. 그냥 막 긋으면 됩니다. 단지 옆에 있는 가로선과 서로 만나지만 않게 그으면 되는 거예요. 높낮이를 좀 달리해서. 그런데 이게 무조건 1대1 등이 됩니다. 어떻게 긋든 간에 세로선이 몇 개든 가로선이 몇 개든 상관없어요. 어떻게 긋든 항상 1대1 등이 된다는 건데 그래서 이 사다리 타기는 사실 1대1 등의 대표적인 예로서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수능에서도 알았고요. 근데 이걸 좀 더 응용해서 확장하면 점프 사다리라는 걸 만들 수 있는데 이것도 저는 그래서 수학적 창의력의 대표적인 어떤 수학 주제로 많이 다뤘는데 기본적인 사다리 타기 1대1 등위됨을 설명한 다음에 그걸 응용해서 점프 사다리까지 만들고 이 점프 사다리가 항상 1대1 등위됨을 설명해 보라 라고 주제를 주기도 합니다.
1대1 대응이 된다는 것은 간단한 걸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세로줄이 4개, 가로줄은 A, B, C, D, E 이렇게 높이가 좀 다르게 서로 만나지 않게만 해주면 됩니다. 몇 개든 상관없어요. 그랬을 때 요 가로선 A, B, C, D 요 가로선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사실은 함수예요. 함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세로줄이 1, 2, 3, 4지 않습니까? 1, 2, 3, 4에서 여기 가로선 A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1과 2를 위치를 바꾸는 거죠. 아니면 대응이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1은 2에 대응되고 2는 1에 대응되는 이런 대응, 1대1 대응의 관계가 있는 거죠. B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B는 지금 2번과 3번이 서로 교환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2는 3에 대응되고 3은 2에 대응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로선의 개수만큼 합성된 함수 1대1 대응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당연히 사다리 타기는 항상 1대1 대응이 된다는 걸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좀 더 설명해 드리자면 이 점프 사다리까지 확장할 수 있는데 점프 사다리가 뭐냐면 사다리를 막 그려요. 그런 다음에 가로선 위에 똑같은 수 2를 2번 쓰는 겁니다. 위치는 상관없어요. 어디서 쓰든 간에. 그러다가 이게 사다리 타기를 타고 내려오다가 요 1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럼 점프라는 거예요. 점프해서 다른 1. 그러니까 항상 짝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방향 그리고 나가는 방향 동일해야 돼요. 나오는 방향 그렇게 대응만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점프 사다리를 만들면 점프를 몇 개의 쌍을 만들든 상관없이 항상 1대1 대응이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 이거에 대한 규칙 탐구 이것도 굉장히 좋은 주제거든요. 이거에 대한 설명도 자세하게 해놨습니다. 여기까지인데요. 이 수학은 맨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교과에 비해서 수학 관련 독서 활동은 혼자서 하기는 대단히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쓴 책을 먼저 출발점으로 해서 책을 설명해주는 책의 내용을 대표적인 내용을 전체를 설명하면 내용이 너무 기니까 그 안에서 대표적인 그리고 의미가 있는 수학 개념을 잡아서 설명을 해드리는 그런 동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맨 처음에 소개해줬던 그 하노이탑에 대한 동영상을 만들 건데요. 하노이탑은 뭐 17년 동안 영재교육을 했을 때 가장 호응이 좋았던 그리고 영재성 발현에 대해서 가장 효과적인 수업 자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